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무조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일 게 아니라 적절하게 드시되, 그리고 나한테 맞는 내 몸에 좋아하는 잘 쓰이는 당으로 바꿔서 섭취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최소 100g 정도, 그러니까 탄수화물 봤을 때 100g 혹은 130g 정도 섭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100g이라고 하면은 210g짜리 햇반으로 봤을 때 1개 반 정도는 돼요. 그러면은 오늘도 바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처음 얼굴 뵙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이제 당뇨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왜 안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당뇨를 앓고 계시지 않거나 혹은 당뇨가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들으셨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시면은 혹시 나도 당뇨는 아닐까라고 해봤는데, EBM을 실천하시면은 당연히 당뇨까지 가진 않습니다. 다만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혈당이 조금 평상시보다 좀 더 오른다거나 그런 현상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무조건 안 오르냐는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당뇨까지 가지는 절대 않는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은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혈당 스파이크, 보통 당뇨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치만 믿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밀대사, 혈당, 당뇨 혹은 대사가 원활한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건요, 공복혈당이든 당화혈색소든 이런 수치들이 표면적 수치의 맹점과 검사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정상인데 그 뒤에 숨겨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췌장의 과부하 상태, 그리고 측정 지표의 생리적 한계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당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입니다. 당뇨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만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검사 수치가 전부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공복혈당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일 시점의 단면도입니다. 아마 여기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복혈당이라는 거는 전날 8시간 공복을 유지하시고 여기 오셔서 체하를 합니다. 그 체하라는 그 순간 혈액에 들어있는 포도당 농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복혈당은 단순히 지금 먹는 식사뿐만이 아니라 전날 혹은 전전날 식사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면의 품질, 그리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전날 저녁 식사 시점, 새벽 현상 등등 굉장히 다양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우선 수면 품질,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인데, 전날에 잠을 잘 주무시는지 못 주무시는지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 발생 여부, 인슐린 저항성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전날 잠을 못 잤을 때는 다음날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조금 더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조금 더 덜 떨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잠을 잘 못 자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인 상황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여기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코르티솔 때문에 얘가 분비가 되면은 또 열심히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먹은 게 없는데도 아침 공복혈당이 높다라는 것은 전날에 잠을 잘 주무셨는지, 하다못해 중간에 잠을 깨지 않았는지, 요즘처럼 좀 날씨가 더운 날에 중간중간에 조금 잘 깨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날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날에 식사를 일찍 하셨는지 늦게 하셨는지,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로 먹었는지 단백질을 많이 먹었는지 채소를 같이 먹었는지 어떻게 드셨는지에 따라서도 다음날 공복혈당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새벽 현상은 보통 이제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맞고 계시는 분들이긴 한데, 저녁 식사를 보통 혈당이 이만큼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인슐린이든 당뇨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필요 이상으로 약이 들어갔을 때 혈당이 저혈당으로 내려가거든요. 그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새벽 중에 갑자기 또 간에서 열심히 또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명 약을 먹고 잤는데도 다음날 일어났을 때
공복 혈당이 평상시보다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것들은 정말 일부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공복 혈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한번 검사를 했을 때 뭐 공복 혈당이 뭐 110, 120이 나왔다 라고 해서 당뇨로 진단할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공복 혈당이 뭐 90, 80 낮게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당뇨가 아니다 라고 확정 짓기도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 요인의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딱 한 번 가지고 확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나마 공복 혈당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게 이 당화 혈색소인데,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지난 2, 3개월간의 그 혈당의 평균치를 측정합니다. 이것도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게 혈당이 변동폭이 심한 사람들과 그리고 변동폭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그 평균을 보면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뭐 당혈색소가 7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당혈색소가 5에서 9로 왔다 갔다 널뛰기 하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뭐 6.5에서 7.5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분명히 평균은 똑같은데 널뛰기 하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혈당이 변동폭이 더 큰 사람들이 문제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도 이 공복 혈당처럼 현재 시점에서 이 혈당이 안정적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조금 안심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췌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혈당이 당뇨 초기에는 이 췌장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마 초기에는 혈당은 분명 오르내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초반에는 이 췌장이 열심히 제 일을 묵묵히 하고 있다 보니까 혈당은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물론 수치를 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고 안심하면서 계속 식사 생활을 동일하게 유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췌장이 지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제 혈당이 막 정말 뒤죽박죽 막 널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췌장의 보상작용 때문에 처음에는 인슐린을 지어 짜내다 보니까 이 혈당 수치 자체는 정상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이제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보통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혈당 스파이크가 뭐 의학적인 용어다라기보다는 그냥 개념적인 용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얼마 이상이 됐을 때 혈당 스파이크다 라고 하는 명확히 정의된 수치가 없긴 합니다. 단지 이제 평상시 먹는 혈당보다 높아졌을 때를 혈당 스파이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뭐 170, 180, 뭐 때에 따라서 200 이상일 경우에 혈당 스파이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꼭 기억하실 거는 혈당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혈당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얘네가 포도당으로 바뀌고 걔네가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혈액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얘네가 세포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간 단계인 혈액으로 포도당이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억지로 낮춘다? 그러면 혈액에 포도당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세포에도 당연히 이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꼭 한 가지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게, 음료수를 드시거나 뭐 설탕을 듬뿍 드시면서 이 혈당이 뭐 200 이상 올라가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평상시 식사를 하시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140, 150 나왔던 게 조금 올라가서 170, 180 나왔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시고, 내가 어떻게 먹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아마 생각보다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떻게 먹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별로 문제가 없겠구나, 아니면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아마 더 캐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당연히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얼마나 혈당이 빠르게 식전 혈당으로 돌아가는지입니다. 아무리 혈당이 조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도 식후 1시간 혹은 2시간 혈당이 식전 혈당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실 건 전혀 없고요. 실제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BM 도시락을 제가 먹어봤을 때 혈당이 1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EBM 도시락이 보통 밖에서 먹으면은 140, 150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니까 안 좋은 거고 혈당이 좀 낮아지니까 좋은 거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식품의 구성을 보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핵심은 내 몸에 맞는 식품, 내 몸에서 잘 쓰이는 당 섭취를 하면은 생각보다 혈당이 조금 빠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도 1시간, 2시간 지났을 때 또 금방 원래 식전 혈당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실제로 CGM을 착용을 하지 않으시면은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 번 착용하면은 뭐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뭐 2주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한번 부착을 해보셔서 내가 평상시 먹는 음식을 가지고 혈당이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혈당 스파이크를 높아지는 것을 억지로 막 낮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을 일부러 막 제한을 합니다. 이 탄수화물이 종류가 다르긴 한데 뭐 통곡물, 그러니까 현미도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통곡물도 그렇고 뿌리 채소, 그러니까 뭐 고구마가 됐든 감자가 됐든 옥수수가 됐든 그런 뿌리 채소도 일부러 막 양을 줄이고,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과일도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일도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특히 과일이나 채소, 물론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이외에 식이섬유소라던가 피토케미칼 같은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일단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적절하게 식사하시고 나서 과일 드시는 것 정도다 라고 하면은 일부러 제한하실 것까지는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이런 것들을 제한하다 보면은 식이섬유소나 미량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유익균, 유해균의 비율이 깨지면서 영양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기 위해서 무조건 줄일 게 아니라 이제 식사 종류를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고, 또 물론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다르고 같은 사람이어도 이제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도 혈당이 오르내리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100%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번 CGM을 착용해 보시면은 확실히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못 하고 있구나 라고 한번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수치는 정상이지만 대사병증, 그러니까 합병증이 진행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 적은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는 뭐 고인슐린 혈증의 착시, 식단의 착각, 그리고 장기별 인슐린 저항성 위치 분석, 단어만 들으시면은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췌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뇨 초기에는 췌장이 정말 열심히 포도당을,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쥐어 짜내면서까지 분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정상인데 이 췌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혈당은 정상인 반면 얘를 혈당을 정상으로 낮추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다 보니 고인슐린 혈증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인슐린도 뭐 활성산소랑 비슷한데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네, 필요합니다. 적절한 양이 필요한 것처럼 인슐린도 이제 고인슐린 혈증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인슐린이 필요한 게 맞는데, 문제는 얘가 과도하게 많아졌을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만성 염증, 지방간, 체중 증가, 만성 피로,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슐린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흔히 동화작용이라고 해서 이제 혈액에 있는 포도당, 그러니까 피로 이상으로 남아있는 포도당을 또 지방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이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인슐린 혈증 때문에 혈당은 안정적이어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고인슐린 혈증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인슐린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슐린이 원래대로 잘 분비가 되고 있으면은 적절하게 필요 이상의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이 인슐린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혈액으로 열심히 내보내게 돼요. 그럼 이 지방산이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미세 염증을 일으키고 여기 뭐 지방간, 근지방증과 같은 또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근지방증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근육에 지방이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러니까 마블링이 있는 고기 있죠. 그러니까 결국 고기도 그 근육인데 그 사이사이에 하얗게 껴있는 그 맛있어 보이는 그 하얀색 마블링, 그게 지방이 껴있다는 건데, 우리 몸도 인슐린이 너무 높아졌을 때는 이 지방산이 혈액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혈액을 타고 돌면서 간으로 이동을 하고 근육으로도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으로 가면은 지방간이 되는 거고, 또 근육에 붙으면은 근지방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간도 원래대로라면은 필요할 때만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또 필요할 때만 포도당을 또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간에 지방이 끼면서 이 저항성이 생겨버리면은 필요 이상으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자고 나서 특별히 한 게 없는데도 다음날에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육도 원래대로라면은 보통 근육에 포도당을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일정량 저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혈당, 당뇨이신 분들이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육을 키워서 여기에다가 포도당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근육에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끼게 되면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이 식후 포도당을 근육이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혈당 변동폭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게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거든요. 보시면은 조금 약간 색깔이 이게 다르게 나왔는데, 빨강색이 질 좋은 근육, 그리고 이 초록색, 약간 이 색깔이 있는 게 약간 지방이 낀 근육이에요. 얘네도 이제 한 2만 명 정도 대상이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CT를 찍어봤거든요. 찍어보니까 대사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질 좋은 근육에 지방이 덜 껴있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 근육에 지방이 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이게 이 근육이 질 좋은 근육이니까 대사질환이 없고, 그리고 지방화된 근육이니까 대사질환이 있다, 인과관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관성은 있다. 그래서 내가 근육이 뭐 타고 태어난 근육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근육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질 좋은 근육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운동을 안 해서 흔히 뭐 근육돼지라고 하는데 살집이 있으면서 근육이 있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단의 착각인데, 아까 혈당을 어떻게 해서든 안 올리려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어떤 분들은 뭐 저탄고지, 카니보어 식사, 그러니까 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끔 이제 EBM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채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희도 이제 고기를 이렇게 썩 권하진 않다 보니까 고기를 좀 덜 드시게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뭐 타입에 따라서는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닭고기든 해산물이든 타입에 맞다라고 하고 정말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고기, 생선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처음 시작하실 때 고기를 조금 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가 조금 와전돼가지고 조금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끔씩은 괜찮아요. 고기를 정말 매일매일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소화를 잘 시키실 수 있게끔 저녁보다는 낮에 드신다거나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고기든 해산물이든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잘 드시면 좋은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 혹은 지방을 열심히 드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혈당은 낮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CGM을 착용해서 해보니까 단백질, 지방을 먹었을 때 혈당이 탄수화물에 비해서 조금 낮게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또 오랫동안 천천히 올라가고요. 또 오랫동안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지만 좀 지방을 조금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서 얘네가 간이든 근육이든 지방이 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칼로리 같은 경우도 제가 늘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일부러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고 소비하는 칼로리를 늘려서 체중을 빼라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2300kcal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2500, 2600 조금 드신다라고 해도 나한테 맞게끔만 드시면은 생각보다 소화흡수는 잘 됩니다. 그 필요 이상으로 3000이 넘어간다거나 좀 과하게 드셨을 때는 당연히 아무래도 잉여 칼로리가 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근육이든 간이든 지방이 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주말에 쉬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조금 오래 쉬면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도 이제 휴가를 토, 일 쉬는 건 괜찮은데 이게 연휴에 겪어가지고 한 3일, 4일을 쉰다라고 하면은 다시 업무를 복귀할 때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이 탄수화물이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은 췌장이 자기 할 일이 없어지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가끔 가다가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서 췌장이 쉴 수 있게 하는 거는 좋은데 필요 이상으로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절제하다 보면은 췌장이 자기 기능을 할 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기능이 조금씩 퇴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갑자기 이제 탄수화물을 들어다 보니까 췌장이 순간 놀라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무조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일 게 아니라 적절하게 드시되 그리고 나한테 맞는 내 몸에 좋아하는 잘 쓰이는 당으로 바꿔서 섭취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최소 100g 정도 그러니까 탄수화물 봤을 때 100g 혹은 130g 정도는 섭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100g이라고 하면은 210g짜리 햇반으로 봤을 때 한 개 반 정도는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안 드셔도 몇 끼니마다 햇반 반 개씩 드실 필요가 있고 그게 꼭 밥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밥이 아니어도 감자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그런 탄수화물을 꼭 최소 하루 탄수화물 기준으로 100g 혹은 130g 정도는 섭취를 해야지 중요한데 섭취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없지만 옥살 아세트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 나오는 중간 대사 산물이거든요. 근데 그 옥살 아세트산이 있어야지 에너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회로 중에 하나 TCA 회로라고 있는데 걔네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 트리거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해도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살이 찌신 분들은 오히려 살이 더 안 빠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탄수화물 100g 혹은 130g 정도는 하루에 꼭 섭취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일상에서 관찰하는 췌장 이상, 대사 저하 신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복 혈당이든 당화 혈색소든 그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내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내가 당뇨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내 몸 건강 상태가 췌장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대사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지표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까 식후 졸음, 아까 강의하기 전에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식사하시고 나서 졸리다. 그러니까 졸린 정도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당연히 저도 그렇고 밥을 먹으면은 약간 나른해져요. 그래서 잠깐 좀 걷는다거나 하면은 금방 풀리는데 그 정도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정말 누워서 혹은 앉아서 20-30분 잠을 자야 된다. 그래 좀 풀린다. 라고 하면은 약간 대사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조금 잦다라고 하면은 한번 내 아이의 식사 생활이 어떤지 혹은 또 가능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CGM을 착용해 보셔서 혈당이 좀 어떻게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가짜 배고픔과 붓기.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배가 고픈지 여부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끼를 제대로 드셨다라고 하면은 식사하시고 나서 한 2시간, 3시간 지났을 때 소화가 돼서 약간 배는 고플 거예요. 근데 그 배 고픈 게 그냥 출출하네 정도여야지 뭔가 그때 또 달달한 게 너무 땡긴다 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돌아섰을 때
뭔가 또 달달한 게 먹고 싶다라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 100이면 100 식사의 구성을 봤을 때 채소는 거의 없고 단백질 혹은 탄수화물 위주가 됐을 때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우리 몸에서 이 단 것을 먹으라고 막 신호를 주는 게 우리 세포, 우리 뇌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골고루 잘 먹으면은 일단 채소, 비타민 B, C가 들어있다 보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제대로 소화 흡수가 되고 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세포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채소가 없이 그냥 탄수화물 위주로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 채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제대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포로 잘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서 배는 부른데 세포는 들어온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뭘 더 먹으라 라고 신호를 주는 거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단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뇌에서 계속 단 것을 먹으라 라고 막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너무 단 게 땡긴다 라고 하면은 내가 한 끼 어떻게 먹었지?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붓는 거는 소금을 좀 짜게 먹었거나 해서 부을 수도 있는데 이 붓는 게 이미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또 인슐린이 신장에서 나트륨 수분을 또 열심히 막 재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너무 높은 사람들도 붓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사 유연성 저하. 식사를 하시고 나서 4시간, 6시간 공복을 했을 때 머리가 아프다거나 예민해진다거나 하면은 이 혈당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대사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혹은 한 끼, 2끼를 굶어도 조금 배는 고프지만 그래도 별 짜증 안 나고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은 대사 유연성. 그러니까 한 끼, 2끼 굶으면은 포도당은 없지만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꺼내서 쓸 거거든요. 혹시나 식사를 하시고 한두 끼 굶었을 때 짜증 나는지 짜증 나지 않는지 이런 좀 감정 상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흔히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일주일 금식이든 한 달 금식을 하잖아요. 수분은 며칠만 못 먹어도 문제가 되지만 밥은 한 달까지 안 먹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됐을 때는 단백질, 지방 꺼내다 쓰기 때문에 조금 근육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좀 얇아지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생명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요즘에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EBM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저녁을 조금 일찍 드시고 잘 소화시켜서 주무시면은 최소 12시간 공복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저녁을 늦게 드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두 번이든 일부러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EBM을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단식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그냥 저녁 일찍 드시고 소화 잘 시키시고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증상들 말고도 피부 쪽에서도 나타났는데 혹시나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체중이 좀 늘어나고 체중은 정상인데 이 복부 지방이 그러니까 복부 둘레가 허리 둘레가 야금야금 늘어나는 분이 계시다 라고 하면은 뭔가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특히 복부의 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복부 비만이 있는지 없는지 있더라도 빠지고 있는지 계속 찌고 있는지 또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 피부 쪽에 그러니까 흔히 쥐젖이라고 하는데 이 인슐린이 혈액내에 너무 많게 되면은 세포 증식을 자극하면서 쥐젖과 같은 이 약간 뾰루지 같은 그런 것도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뭔가 피부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나의 대사 상태가 괜찮나? 라고 한번 돌이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야간뇨랑 피로도인데요. 보통 당뇨의 3대 증상, 그러니까 보통 다음, 다뇨, 다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그 증상까지 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당뇨가 꽤 진행이 된 상태일 거고요. 그 전에 야간뇨,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붓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로 부종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부종 때문에도 그날 저녁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낮 중에 밥을 먹고 인슐린 농도가 높다 보니까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얘네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게 이제 야간뇨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수록 야간류가 한 번, 두 번 깨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이상으로 깨신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내 몸의 지금 대사 상태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만한 하나의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늘 당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매일 가지고 오는 사례자 분이신데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아주 완벽한 인바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50대이기 때문에 50대 이 정도 인바디면은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유지하려면은 정말 운동 속된 말로 빡세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밀가루 피하고 현미, 콩, 보리 열심히 드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셨을 때 혈액 검사를 해보고 당화혈색소를 측정해보니까 9.6이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물론 운동을 아마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운동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교대 근무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리듬이 조금 깨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9.6은 조금 많이 높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타입으로 봤을 때는 S04, S타입이셨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밥도 흰밥 말고 현미밥으로 챙겨 드시고 단백질도 열심히 계란을 드시고 계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체중도 적절하고 근육량도 많고 체지방도 낮게 유지를 하고 계셨는데 이 먹은 음식들이 내 몸에서 제대로 쓰이지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야금야금 올라가서 9.6까지 올라갔고 이분 말씀으로는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도 이제 한 6개월, 7개월 하시면서 6점대까지 내려왔는데 확실히 내려오니까 상처가 나도 확실히 금방 아문다 라고 표현하시고 피로도도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도 물론 중요한 거는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잘 쓰이는 당 그러니까 이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내 타입에 맞는 식품이 되겠죠. 이거를 당뇨, 혈당 관점에서 좀 풀어보면은 잘 쓰이는 당 내 몸에서 내 세포가 정말 좋아하는 당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 쓰이는 당이라는 게 보통 설탕, 밀가루라고 하면은 이 혈당 관리에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설탕도 M타입 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문제가 없고요. 반대로 밀가루도 S타입 분들 중에서 맞는 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은 그냥 흰밥을 드시는 거 그러니까 혹은 잡곡밥 밀가루도 그냥 밀가루도 있지만 통밀도 있거든요. 통밀을 잘 활용하시면은 S타입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현미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피할 게 아니라 내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이런 설탕이든 밀가루든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례자분도 식사량을 조금 늘리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뭐 그것도 있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흰밥이랑 현미밥이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길래 물론 S타입이시다 보니까 흰밥도 이렇게 썩 권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정이 덜 된 현미밥보다는 흰밥이 좀 그래도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흰밥 위주로 조금 드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 혈당은 6점 몇까지 내려갔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잘 쓰이는 당, 내 몸에 맞는 식품을 찾는 거 거기다가 더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당뿐만 아니라 뭐 고지혈증이나 뭐 비만이나 다른 증상들도 있다라고 하면은 하다못해 밀가루 또 물론 S타입 분들에게는 괜찮지만 다른 증상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식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개인별로 식품 가장 좋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어디 홈쇼핑이든 뭐 주변에서 누가 이거 혈당에 좋대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드시기 전에 만약에 그게 추출물이다 혹은 영양소다라고 하면은 그 영양소가 어디서 추출됐는지 기원이 어디인지를 꼭 보시고 그게 나한테 맞으면은 드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원료가 나한테 안 맞는다?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 극단적으로 당 제한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탄수화물을 무조건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잘 쓰이는 당으로 바꿔서 적절하게 드시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요즘에는 잘 쓰이는 당도 잘 쓰이는 당이지만 너무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요. 탄수화물도 그렇고 요즘에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이 특히 이 과당, 액상 과당, 기타 과당, 단맛을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과당 자체는 일단 혈당을 올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과당은 간에 바로 직행해가지고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되면 됐지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결국 간에 과당이 가서 간이 너무 혹사시키면은 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 간에서 포도당을 저장하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데, 걔네가 좀 교란이 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혈액으로 계속 포도당을 내보내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액상과당은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과당 아마 안 드시겠지만, 혹시나 밖에 나가서 음료수를 만약에 드시게 된다 라고 하면은 꼭 뒤에 원재료명에, 아마 요즘 설탕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뭐 과당이나 액상과당이나 무슨 로스 뭐 스로 끝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설탕은 이미 안 좋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탕은 거의 안 쓸 거고요. 이런 액상과당, 기타 과당, 그리고 뭔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단맛을 내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밖에서 드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원재료명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나의 혈당, 대사 상태 진단 가이드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뭐 내 몸의 증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CGM이라고 하는 기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CGM이 도움이 되지만, 당뇨를 앓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CGM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뭐 평생 착용할 건 아니지만 2주, 한 달 정도는 한번 착용해 보시면서 나의 혈당이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결국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혈당이 오르내리는 것만 보고 있으면은 이게 내가 이 혈당이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왼쪽이 정상적인 상태고요. 오른쪽은 인슐린 저항성 혹은 뭐 초기 당뇨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혈당의 변동 추이예요.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은 우리 몸 장에서 밥이 들어왔다, 췌장에다가 이제 인슐린 내보내 라고 이제 막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일상 인슐린 분비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상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밥을 먹고 이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되면서 이 혈당이 조금 덜 올라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1차 한번 분비가 되고 또 내려갈 때쯤 한 번 더 2차 분비가 돼서 얘네가 좀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얘네가 이때 분비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혈당이 거의 피크를 찍을 때쯤에서 부랴부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이미 피크 찍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이제 떨어질 때쯤 인슐린이 분비가 되다 보니 오히려 저혈당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CGM을 부착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태가 자주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 식후 혈당 패턴,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 좀 함축하자면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올라간 혈당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좀 덜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혹시나 혈당이 너무 그 변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혹시 또 혈당 변동이 너무 없는지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유형 A,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건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당이 올라가는 게 무조건 문제가 있다가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식품, 내 몸이 좋아하는 식품, 잘 쓰이는 양을 섭취를 하면은 생각보다 혈당은 빨리 올라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유형 B인데, 혈당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좀 덜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저도 옛날 테스트를 해봤을 때 밀가루를 먹었을 때, 어떻게 보면 밀가루도 그냥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냥 예상하기로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근데 떨어지는 거는 거의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락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180, 190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 2시간 지났을 때 다시 원래 혈당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변동이 전혀 없는 경우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혈당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혈당이 뭐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적정선에서 그냥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각보다 이 혈당의 변동이 거의 없는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조금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포도당이 이동하는 경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데 혈당의 변동이 거의 없다라는 거는 혈액으로 포도당이 잘 이동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일부러 식사를 적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살이 빠지지만 우리 세포들은 굶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가 적절하게 들어와야지 체지방을 잘 분해시키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언제 또 얘가 우리 몸이 주인이 안 먹을 줄 모르니까 체지방을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의 변동폭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체지방이 잘 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아마 셀리악 병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질환 중에 하나고 이제 내 면역세포가 소장 점막을 공격하는 장 질환인데 그 장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그 셀리악 병을 앓고 있는 군과 그리고 정상인 군을 비교해 봤을 때 셀리악 병을 앓고 있는 군에서 이 혈당의 변동폭이 더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셀리악 병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결국 그만큼 장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 혈당이 변동폭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혈당 변동폭이 없다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무조건 밥을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시점을 착용해 보시면은 뭐 A, B, C 이 유형 외에도 정말 다양한 혈당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기 타보니까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요. 먹은 게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확인해 보니까 이제 밥 먹고 그냥 정말 한두 시간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뭐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그대로 잘 내려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전화를 받거나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고 조금 이제 긴장하거나 하면은 또 혈당이 살짝 또 피크를 찍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희잼을 좀 부착해 보셔서 내 혈당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한 번쯤 내 혈당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나의 대사 상태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아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증상들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인슐린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슐린이나 뭐 공복혈당을 검사하지 않아도 다른 지표들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나의 혈당 상태가 괜찮은지 대사 상태가 괜찮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뭐 호마 IR, 뭐 C페프타이드라고 해서 인슐린을 검사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OGTT는 뭐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포도당 용액을 실제로 마시고 나서 30분, 1시간, 2시간 혈액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고 있는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는지 평가하는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인슐린, 뭐 공복혈당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기질 검사를 가지고도 간접적으로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보시면은 이 중성지방과 HDL 이 두 가지는 그냥 하다못해 그냥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셔도 바로 알 수 있는 수치들 중에 하나예요. 이 수치들을 가지고 중성지방을 이 HDL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인데 이 비율이
1.5 이하면은 안정적이고 얘가 뭐 1.5 넘어가고 3을 넘어가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YG 인덱스라고 해서 조금 복잡한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공복 중성지방 수치 입력하고 공복 혈당 입력하면은 얘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이런 수치들도 공복 중성지방 곱하기 공복 혈당 나누기 2를 한 것을 여기 ln 자연 로그를 씌워가지고 계산하는데 얘도 보통 8.5, 뭐 8.8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8.5 이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은 낮다 라고 보고 8.5에서 8.8 사이면은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8.8이 넘어가면은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BC, 저희도 CBC 검사를 했는데 이 NLR, 중성구, 호중구라고 부르는데 호중구와 림프구의 비율이에요. 저희도 자가면역 했을 때 주의 깊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지표, 이 비율을 가지고도 이 대사성 만성 미세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1에서 2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0.7로 너무 낮거나 아니면 3 이상일 때는 염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혈소판 그리고 MPV라고 해서 평균 혈소판 용적인데 보통 혈소판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는 우리 몸에서 피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이거든요. 근데 걔네가 또 한 가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내 몸에서 염증이 조금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이 혈소판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이 혈소판 수치를 보고 염증 수치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얘가 살짝 높아졌다 라고 하면은 실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좀 만성적으로 내 몸이 뭔가 지금 염증 상황에 놓여 있구나 라고 좀 간접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결과들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꼭 아셨으면 하는 거는 공복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얘네가 정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실 수는 없다. 그래서 공복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정상이지만 생각보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도 많고요. 그리고 중성지방 높고 HDL 낮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들은 이런 수치들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공복혈당, 당화혈색소는 문제가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식후 졸음이나 가짜 배고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가 검사했을 때 당뇨는 아니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뇨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좀 당뇨에 준하게끔 식사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저도 이제 당뇨를 주로 상담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당뇨는 아니지만 고지혈증인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고지혈증은 아니지만 당뇨이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만 보고 무조건 딱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한 번쯤은 나의 식사 생활을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